네, 안녕하세요. 인간 로봇 협동 작업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경희대학교 임성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협동 로봇을 포함하는 산업용 로봇의 안전 관련 법규와 인증 제도, 그리고 로봇 및 로봇 시스템의 위험성 평가, 로봇 및 로봇 시스템 안전 요구 조건 관련 국내 표준, 인간 로봇 협동 작업 시스템의 안전 요구 조건 등입니다. 먼저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로봇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1960년대에 로봇이 산업 현장에 도입된 이래 우리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아주 전형적인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의 작업 공간과 사람의 작업 공간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안전 펜스에 의해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공간 분리형 작업 형태입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에서는 로봇과 사람의 접촉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어서 사람이 로봇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의 안전이 원천적으로 확보되는 그러한 작업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2013년인데요. 사람의 작업 공간과 로봇의 작업 공간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과 로봇이 작업 공간을 공유하는 형태의 새로운 작업이 도입이 됐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2013년에 협동 로봇이 최초로 도입된 독일의 모 자동차 회사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사람이 공간을 공유하는 스페이스 쉐어링 작업 형태의 경우에는 사람과 로봇 사이에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으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2013년에 이 협동 로봇을 현장에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이 공간 공유형 작업 형태, 이걸 이제 협동 작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간 공유형 작업 형태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한 표준이 만들어집니다. 이 만들어진 표준을 전제로 협동 로봇이 현장에 설치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공유하는 상황에서 협동 로봇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개념을 잡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쉽게 협동 로봇 또는 컬래버러티브 로봇이라고 불리는 로봇은 최초에 시장에 도입됐을 때는 새로운 유형의 로봇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협동 로봇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유형의 제품군이 아니라 협동 작업에 쓰일 수 있는 로봇이면 다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 이전에 협동 작업 또는 협동 응용이라는 것이 먼저 정의되어야 되고 이 협동 작업과 협동 응용에 사용되는 그러한 로봇들은 모두 다 협동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던 대형 산업용 로봇이라고 할지라도 협동 작업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안전 기능들을 로봇 자체에 탑재를 하거나 로봇 주변, 로봇 환경에 의해서 구축을 한다면 그런 거대한 기존의 산업용 로봇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또 말씀드릴 것은 협동 로봇, 컬래버러티브 로봇이라는 것은 최근 들어서 코봇이라는 축약된 형태의 이름을 갖고 불리기도 합니다. 2013년에 이런 식으로 공간 공유형 로봇 사용 형태가 산업계에 도입된 이후에 이 협동 로봇을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서비스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의 로봇들이 안전 펜스 바깥으로 나와서 인간과 공간을 공유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협동 로봇이
로봇이 펜스 바깥에서 인간과 로봇 공간을 공유하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또 어떤 고민을 하게 됐냐면요. 이 매니플레이터, 협동 로봇을 모바일 플랫폼 위에 설치해서 마치 사람의 다리 역할을 하는 모바일 플랫폼과 사람의 팔 역할을 하는 매니플레이터가 합쳐진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를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시작된 이 협동 로봇의 시장 도입은 지난 한 60년간 로봇 시장에 있었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의 작업, 새로운 유형의 응용, 애플리케이션이 현장에 도입되면서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로봇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생각할 때 두 가지 큰 줄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로봇이 가져야만 하는 기능적인 또는 성능 면에서의 요구 조건이 있겠고요. 또 로봇이 갖춰야 하는 안전 면에서의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성능과 안전성은 로봇이 가져야만, 모두 다 만족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특성이 되겠는데요. 특히 안전 요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로봇 제품은 아예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능과 안전성 중에서 특히 이 안전성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전 요구 조건은 특히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법규와 인증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과 관련된 안전, 이 안전은 왜 중요한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관점에서의 필요성을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법에서 어떻게 안전이 확보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러한 법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로봇의 안전을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로봇, 즉 산업용 로봇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 안에서 산업용 로봇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조문들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산업안전보건법 하위에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시행규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이해해야만 하는 아주 기본적인 조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3조에 보면은요, 산업용 로봇의 운전 중 위험 방지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표의 왼쪽 부분에는 2016년도 4월에 개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이 조항이 쭉 유지되다가 2018년도 8월 14일부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조항을 신구 조항을 좀 비교해 가면서 협동 로봇의 도입과 함께 안전 요구 조건, 법률상에서의 안전 요구 조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의 왼쪽을 보면은요,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구가 바로 2016년 4월 이전까지의 요구 조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매트 및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즉 2016년도 이전까지는요, 산업용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려면 뭐가 요구되고 있다고요? 안전 매트 앤드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모두 다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 펜스 없이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2016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을 어기는 위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도에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 이런 협동 작업이 도입된 이후에 한국의 여러 자동차 업체에서도 우리도 생산성 확보 측면에서는
안전 펜스 없이 로봇을 쓸 수 있는, 즉 협동 작업의 그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 정도의 여러 가지 논의 절차를 거쳐서 왼쪽 표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16년도 4월 개정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로봇의 안전기준이 산업표준화법, 즉 이 KS예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안전기준, 즉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표준 또는 국내 표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안전 매트와 방책을 설치하지 않고도 로봇을 쓸 수 있다. 언제? KS 또는 국제표준에서 제시된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렇게 이 법 조항이 변경이 되면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는 협동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 즉 로봇과 인간이 안전 펜스 없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법률적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에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했었는데요. 최초의 협동 작업장이 한국에 도입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은, 그 시간은 왜 필요했냐면요. 어떠한 경우에 이 안전 기준을 부합한다고 인정을 할 것이냐, 누가 인정하고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이냐,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을 조절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했었죠. 예. 이왕 이렇게 두 개의 그 신구 조항을 설명을 했으니까 2018년도에는 또 어떤 개정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223조가 사람은 로봇의 사용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법 조항인데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이 18년도에 추가로 들어가게 된 내용인데요. 뭐가 들어갔냐면은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즉 펜스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 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로봇의 작업 공간 안으로 어떤 컨베이어를 통해서 작업 대상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뭐 근본적으로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근데 이게 2018년 이전의 법에서는 이렇게 물건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펜스를 쳐야 한다는, 즉 좀 약간의 허점이 있었던 거죠. 좀 과하게 규제하고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안전 매트와 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어떤 센서 시스템을 써가지고 그 펜스를 대체할 수 있는 조건을 부여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좀 과하게 규제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요구 조건보다는 조금 완화됐습니다. 근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매트와 울타리를 설치해야만 하고, 그것이 설치가 불가능한 그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감응형 센서 장치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봇과 관련된 안전 대책들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을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그 법률이라는 것이 결국 현실을 좀 뒤쫓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로봇을 사용하고 싶어도, 또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도 법률적으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봇 산업계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의 속도를 이 법률 환경이 좀 따라가는 데는 좀 느린 감이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또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앞에서는 사실 로봇이란 말을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대상물을
그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해서 로봇과 로봇 시스템은 다른 것입니다. 로봇은 화면에 보시는 그림에서 초록색 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 로봇만 가지고는 유익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로봇에 어떤 도구가 붙는다든지 또는 도구가 작업을 하는 대상물, 워크피스가 있다든지 로봇이 설치된 환경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 로봇이 인간에게 유익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로봇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불완전한 기계 제품이고요. 이 로봇에 엔드 이펙터가 더해지거나 또는 워크피스 또는 인바이러먼트가 다 더해진 이러한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로봇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분리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 봤던 그 문서에서는 사실 로봇과 로봇 시스템을 혼용해서 좀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로봇이 로봇 자체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로봇이라는 단어 가지고 로봇 시스템을 지칭하기도 하는 사례가 자주 발견이 됩니다. 근데 뒤에 나올 설명을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념이 분리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안전한 로봇이라는 것과 안전한 로봇 시스템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구별되느냐라는 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로봇이 안전하도록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로봇을 포함하는 로봇 시스템이 항상 안전하냐? 그렇지는 않죠. 자동차 산업 쪽으로 한번 확장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를 사람이 운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이 안전하게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은 사람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러한 안전 기능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의 운전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개념으로 세이프 로봇이라는 건 뭐냐면요. 로봇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로봇이고요. 세이프 로봇 시스템은 그 로봇에 갖춰져 있는 안전 기능들을 제대로 상황에 맞게 작업에 맞게 잘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정리가 된 그러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이프 로봇과 세이프 로봇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를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데요. 세이프 카와 세이프 드라이빙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세이프 로봇과 로봇을 응용하는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 또는 세이프 로봇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고요.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 중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도구가 바뀐다든지 로봇 끝단에 부착하는 도구가 바뀐다든지 로봇이 움직이는 궤적, 이 궤적이라는 것은 속도, 경로, 가속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요. 이 경로가, 궤적이 바뀐다든지 또는 작업 대상물이 가벼운 작업 대상물에서 무거운 또는 굉장히 뾰족한 작업 대상물로 바뀐다든지 주변 환경이 좀 바뀐다든지 주변 환경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고 여러 가지 그 장애물들이 로봇 주변으로 많이 설치가 된다면은 비록 이전에는 세이프한 로봇 애플리케이션일지라도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되면은 더 이상은 세이프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과연 어떻게 잘 안전하도록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세이프 로봇은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과 같지 않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일단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게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그럼 세이프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본적으로 로봇 자체가 그 필요한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능들이 무엇이냐가 화면에 보시는 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즉, 로봇 제조사에게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부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의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라는 것이 운영이 되는데요. 이 로봇이 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갖추고 있음을 로봇 제조사가 확인하고 우리는 다 만족했다라는 것을 선언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자율안전 확인 신고를 완료한 로봇을 가져다가 로봇 애플리케이션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3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안전 매트 또는 안전 펜스 또는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안전 기준, 국내외 표준을 의미하죠. 이 안전 표준들을 만족했음을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증명하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가 바로 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밑에 부분이 되겠는데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안전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봇 시스템은, 로봇 애플리케이션은 여러 가지 안전 요구 조건들을 잘 만족했어. 로봇이 너무 빨리 움직이지도 않고 날카로운 엔드 이펙터가 있을 경우에는 속도가 충분히 낮고 뭐 이런 조건들이 다 만족되었음을 인증을 받는 것이죠. 자, 여기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23조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내외적으로 통용되는 안전 표준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뒷부분에 가서 이 각각의 표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뭐 이런 표준이 있구나 정도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로봇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나열하고 있는 표준 문서로는 ISO 1018 파트 1 콜론 찍고 2011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011년도에 개정이 되었다라는 버전을 나타내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SO 1018 파트 1 문서를 KS화한, 즉 이걸 부합화라고 부르는데요. KS로 부합화한 문서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KSB, 뒷부분은 원래 영문 버전과 똑같습니다. ISO 1018 파트 1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서는 로봇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을 정의하고 있고요. 로봇 시스템 또는 로봇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안전 요구 조건은 별도의 문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ISO라는 표준 기구에서 만든 1018-2 파트 2라고 읽기도 합니다. 역시 2011년도에 개정된 버전이 최근 버전입니다. 그리고 이걸 KS로 부합한 문서가 역시 존재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이 두 개의 문서가 만들어진 이후에 협동 작업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안전 요구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 ISO 내에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별도의 문서가 빨간색으로 표시된 ISO TS 15066 문서가 되겠습니다. 뭐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이 TS라는 꼬리표는 뭐냐면요, Technical Specification이라고 기술 사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 국제 표준이 되기에는 아직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한 그런 문서라고 문서에 붙이는 그런 꼬리표가 되겠는데요. 이 15066 문서도 역시 KS로 부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표준이 바로 산업용 로봇에서 인용되는 가장 중요한 표준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개의 표준들은 또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표준을 문서 내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중간에 점으로 찍힌 그 문서입니다. ISO 13849-1.
이 표준 안에서는 기능 안전성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는데, 어쨌든 이 세 개의 표준이 어떤 요구 조건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로봇 관련된 표준의 일부 내용들이 로봇 시스템 표준에서도 인용이 되고, 로봇 시스템에 있는 표준들이 또 로봇 표준에서도 인용이 되고, 즉 상호 공유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로봇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이러한 기능들이 로봇이 갖춰져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로봇 표준과 로봇 시스템 표준에서 공유되어 있어야 되고요. 협동 작업도 안전하게 운영을 하려면 또 로봇과 로봇 시스템에 각각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좀 중첩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협동 로봇 사용자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규와 인증 제도를 만족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페이지에서 보고 계시는 이 파란색 부분은 협동 로봇이든 그냥 일반 비협동 작업 형태의 로봇 사용자든 모두 다 만족해야 되는 그런 법률 검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안전 검사 항목은 이 1018 파트 2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를 따와서 로봇 사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는 그런 요구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ISO 표준, KS 표준이 근본으로 삼고 있는 IS 표준은 대개 로봇 선진국, 경제 선진국들에서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이 파트 2 쪽에서도 사실 한국의 산업계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경제적으로 부담이 있는 그런 요구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략하고 좀 간략화된 버전으로 안전검사 요구 조건들을 업체에 부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요구 조건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안전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실 국제적인 수준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로봇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IS 표준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유럽과 미국의 얘기인데요. 그런 나라에서는 이 표준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 표준이 그대로 법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시너리 디렉티브라고 불리는 그런 법률 체계가 EU 안에 존재하는데요. 그 EU에서는 이 표준 문서 자체를 법 조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표준 안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로봇 제조사나 로봇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표준을 만들 때도 시간이 들어가고 표준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축약해서 법안에 집어넣을 것인지 또 그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안전검사 내용 안에 집어넣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계속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소요가 돼서 국제표준이 완성된 이후에도 몇 년간의 이 논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로봇 시장에서 안전 기준이 조금 한국 입장에서는 좀 딜레이 되고 있고 그만큼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선도 업체의 로봇 활용 방식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좀 시간 지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 안전 관련 법률 체계를 바꾸는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여러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머리를 맞대고 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협동 방식으로, 공간 공유 방식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요구 조건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윗부분은 앞에서 보신 내용과 다 같고요. 이 오렌지색 부분이 추가로 협동 방식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조치가 되겠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이 조문에 있는 빨간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족함을 증명받는 절차가 바로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을 만족함을 증명하는 절차가 바로 방금 전에 보셨던 그 오렌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KSB ISO 10118 파트 2 로봇 시스템에 대한 요구 조건이죠. 이 로봇 시스템에 대한 요구 조건 문서 중에 협동 작업과 관련된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만족함을 인정해주는 절차가 바로 이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오타가 있는데요. 안전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인증을 받은 협동 작업 운영 사업자는 이 안전 인증을 받은 결과물을 안전 검사 시에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시에 제출을 하면 이 안전 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협동 작업과 관련된 평가 항목들을 다 확인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협동 작업, 즉 펜스 없이 로봇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금까지는 대개 이런 방식으로 인증을 먼저 받고 뒤이어서 안전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죠. 비협동 방식, 즉 안전 펜스를 설치한 경우에는 안전검사만을 대비하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아마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뒤에서 안전검사와 안전 인증,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자 인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면 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검사와 인증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가? 왜 두 개를 따로 받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은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협동 작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방식으로 로봇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로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이 협동 작업 운영 사용자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로봇을 이용할 경우에는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이냐? 국제표준에서는 이 네 가지 협동 작업 방식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은 Safety Rated Monitored Stop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방식이 Hand Guiding, 세 번째는 Speed and Separation Monitoring, 네 번째는 Power and Force Limit, 줄여서 PFL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 첫 번째 그 방식, 협동 작업 방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안전 센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의 작업 영역으로 진입하는지를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하다가 사람이 그 로봇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 감지된 순간 로봇을 정지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핸드 가이딩 방식은 사람이 로봇을 잡고 로봇을 움직입니다. 로봇은 이때 어떤 무거운 부하물, 작업 대상 물체를 짚고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공구, 툴을 붙잡고 움직이기도 하죠. 어쨌든 사람과 로봇이 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사람이 로봇을 가이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 협동 작업 방식은 사람과 로봇 사이의 상대적인 거리, 상대 속도 등을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과 상대 스피드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오는지 아닌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이 사람이 로봇을 딱 터치하는 순간 로봇의 속도가 0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로봇에 가까이 다가오면 로봇이 제동을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어서 정지하는데 걸리는 시간 등등을 고려해서 로봇의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야겠죠. 그래서 이 3번의 협동 작업 방식은 1번의 협동 작업 방식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로봇을 좀 더 움직일 수 있어서 생산성 면에서는 좀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식은 뭐냐면요. 로봇의 벨라서티는 0보다 커도 돼요. 즉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사람하고 부딪혀도 돼요. 다만 사람과 로봇이 부딪힐 때 로봇이 사람에게 전달하는 힘과 압력이 프레셔하고 포스가
어느 일정 수준 이하면 됩니다. 그 일정 수준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에게 상해를 발생하는 수준이 되는데요. 그 수준보다 낮은 힘과 압력을 발생시킨다면 로봇은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과 인간들이 협동 작업을 할 때의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협동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옆에 사람을 부딪혀도 옆에 사람에게 피해, 상해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이게 생산성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협동 작업 중에서는 그 생산성을 가장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방식이 되겠죠. 이러한 네 가지 협동 작업별로 요구되는 안전 조치를 이 빨간색으로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즉 1번 SMS 협동 작업 방식에서는 V는 제로 at the entry into the monitored zone. 즉 센서에 의해서 모니터링 되어 있는 존으로 사람이 들어갈 때 벨라시티를 0으로 만들어놔요. 자, 근데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속도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뒤에 가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스피드가 0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type of stop이라고 부르는데요. 스탑의 종류예요. 타입 제로 스탑이라는 이거 국제 표준에 정의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타입 제로 스탑은 뭐냐면요. 로봇에 들어가는 파워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없으니까 로봇은 정지하겠죠. 파워가 끊기는 순간 로봇의 조인트마다 설치되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던 로봇 링크들을 꽉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지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뭐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이 정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로봇의 속도는 0이 되는 거죠. 이것도 로봇을 스탑시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스탑 방식은 뭐냐면요. 타입 1이라고 불리는데요. 로봇을 일정한 제어 방식에 의해서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러가 로봇의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빠른 시간 동안 줄여나가서 로봇의 속도를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전원을 차단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걸고요. 이게 타입 1이고요. 타입 2 스탑은 뭐냐면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드 스탑, 제어기에 의해서 속도를 계속 줄여나가다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에도 전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인트가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제어기가 로봇의 조인트의 위치를, 포지션을 계속 파악하면서 그 제자리를 유지하도록 계속 제어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타입 2 스탑의 경우에는 제어기가 신뢰성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속도가 0이 되도록 계속 제어를 신뢰성 있게 유지해야만 사람이 이 로봇의 영역으로 진입했을 때도 안전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1번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이 센서가 신뢰성 있게 항상 늘 사람이 진입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이 로봇을 제어하는 제어기가 신뢰성 있게 전원을 유지하면서도 속도를 0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velocity 0이라는 게 암시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제가 타입 2 스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타입 2 스탑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그런 형태예요. 이 타입 2 스탑과 타입 01 스탑의 경우에는 뭐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전원을 끊느냐, 전원을 유지하느냐인데요. 이게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전원을 끊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 로봇의 영역으로부터 빠져나간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하던 작업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요. 전원을 다시 공급하면은 로봇은 홈 포지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과 함께 작업을 진행하던 컨베이어 벨트도 다시 리셋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하던 작업들이 완전히 다시 리셋이 돼서 처음부터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생산성 측면에서 큰 손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과거의 비협동 작업의 형태에서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로봇의 작업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안전 문서에 의하면은 파워 셧 오프가 일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워를 셧 오프 시키지 않고 로봇의 전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로봇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작업을 막 하고 나오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작업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왜?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봇을 셧다운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방식을 안전 기능을 도입해서 사람이 로봇 작업장 안에 들어가더라도 파워가 유지된 상태로 정지가 유지되고 사람이 작업장 밖으로 빠져나가자마자 로봇은 하던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안전 센서, 안전 기능들이 확보되면서 이런 작업 방식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협동 작업 형태고요. 두 번째 협동 작업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핸드 가이딩이 되겠는데요. 그 전에 잠깐 이 첫 번째 협동 작업 형태에 쓰이는 센서들의 종류를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영역 안으로 진입했는지를 감시하는 라이트 커튼이라든지 세이프티 맷이라든지 레이저 스캐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첫 번째의 협동 작업 형태를 설치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했던 그 신뢰성이 확보된 센서나 신뢰성이 확보된 제어기라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이제 제어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 오른쪽 밑에 있는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및 로봇 시스템에서 채용하고 있는 스탑의 타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로봇 및 로봇 시스템에서는 또 그런 구분 체계와 달리 이머전시 스탑과 프로텍티브 스탑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비상정지 또는 보호정지라고 불리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비상정지,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버튼이 있죠. 그 비상정지의 경우에는 비상시에만 이제 누르는 그런 버튼인데요. 비상정지는 위에서 말씀드린 스탑 타입 0 또는 1으로 구현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문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는 파워가 오프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보호정지의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스탑을 명령으로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타입 0 스탑으로 구현할 수도 있고 타입 1으로도 또는 타입 2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및 로봇 시스템의 안전 관련된 문서를 보면은요, 타입 0 스탑 또는 타입 1 스탑, 타입 2 스탑이 그 별도로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의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속도를 0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신뢰성 또는 사람의 진입을 늘 항상 신뢰성 있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 한마디로 통틀어서 이제 신뢰성이 되겠는데 어떤 기기의 신뢰성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하면요.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용 로봇 및 로봇 시스템과 관련된 표준에서 가운데 점을 하나 찍고 끌어낸 표준 있죠. ISO 13849-1번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문서가 바로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의 신뢰성 수준을 정의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센서, 제어기 이런 것들의 신뢰성은 과연 어떻게 계산되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표에, 이 슬라이드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신뢰성 수준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으로 나눠지는데요. 이게 그 기기의 운영시간, 사용시간당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는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한 번에
오차가 오류가 발생을 하느냐,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 사용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걸로 환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확히 이해하자면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MTTF라든지 Mean Time to Dangerous Failure 또는 뭐 Diagnostic Coverage, 그다음에 PFHD, 뭐 캐테고리,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다 통합해서 이런 PF 그 레벨이 결정이 되겠는데요. 이 결정이 되는 레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퍼포먼스 레벨, 한국말로는 성능 수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이 신뢰도 수준이 바로 PL 등급으로 불리게 됩니다. 2등급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등급이고요. A 등급이 신뢰성이 좀 낮은 등급입니다. 좀 이게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더라도, 뭐 센서나 제어기에 페일리어가 발생하더라도 그다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PLA 등급의 요구 조건이 부과되겠는데요. 페일리어가 발생을 하면 굉장히 큰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PLD 등급, PLE 등급의 신뢰성을 만족하는 그런 요구 조건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항공기나 철도 등에 사용되는 안전 관련 부품들은 보통 2등급, PL 2등급의 신뢰성이 요구됩니다. 근데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로봇과 로봇 시스템은 그럼 어떠냐 하면은 10118 파트 1, 2 문서에서는 로봇 및 로봇 시스템의 신뢰 성능 수준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PLD 등급이 요구되어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PL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례로 이렇게 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그 센서의 그 사양서를 보게 되면요, 여기에 센서 타입이 적혀 있고요, 세이프티 캐테고리라고 그래서 어떤 성능 수준의 인증을 받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여기 뭐 세이프티 캐테고리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 및 로봇 시스템의 PL 수준을 PLD 등급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가운데 있는 박스가 제어기가 되겠고요, 로봇 제어기. 그리고 여러 가지 센서라든지 뭐 이머전시 스탑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어기에 연결됩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 모두가 안전에 관련이 되어 있다면 모두 다 PLD 이상의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만 이 시스템 전체가 PLD 등급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안전 관련 기기들 중에 PLD보다 수준이 낮은 신뢰성을 갖고 있는 기기가 있다면 이 시스템 전체의 PL 등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 PL 기기들을 커넥팅 할 때의 종합적인 PL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계산 방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표준 문서에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제어, 센서에 의존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례가 증가하면 할수록 이렇게 각 안전 관련 기기들의 신뢰성에 대한 요구 조건들이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음으로는 핸드 가이딩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 가이딩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구 조건이 있는데요. 이네이블링 스위치를 써라 합니다. 즉 사람이 핸드 가이딩으로 로봇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로봇에 어떻게든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구 조건들을 국내 로봇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끝단 부분에 어떤 스위치 버튼을 장착을 해서 이 버튼을 누르고 있어야만 로봇이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기능을 만족하도록 제작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어떤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네이블링 스위치, 이렇게 노란색 버튼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3단 이네이블링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손을 완전히 놓았을 때는 로봇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이 노란색 버튼을 눌렀을 때는 로봇이 움직입니다. 사람이 힘을 주는 방향대로. 그리고 이것을 이 노란색 스위치를 아주 꽉 눌렀을 경우에는 역시 로봇이
움직이지 않죠. 이제 3단 스위치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중간 단계로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만 로봇이 사람의 그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는 경우에 사람이 놀라게 되잖아요. 사람이 놀랐을 경우에 취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이 뭐냐면요. 근육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잡고 있던 스위치를 꽉 누르게 되는데요. 그때는 그 세 번째 단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세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로봇이 움직이지 않도록 제동이 걸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3포지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3포지션 이네이블링 스위치를 이용해서 로봇을 가이딩 하도록 한다라는 게 안전 요구 조건 중에 하나고요. 이와 더불어서 핸드 가이딩 상태에서는 로봇은 일정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조건들이 들어가 있죠. 더 세부적인 안전 관련 요구 조건들은 문서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들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들만 좀 나열을 했습니다. 세 번째 협동 작업 방식은 속도 및 이격거리 감시 방식이 되겠는데요. 즉 사람과 로봇 사이의 거리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로봇의 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 로봇의 경우에는 제동하는데 이런 시간과 이런 거리가 필요하니까 사람이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로봇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상관없어. 근데 사람이 점점 로봇에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로봇의 제동 거리, 감지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로봇의 속도는 이 정도로 다운시켜야 돼 라는 그런 계산식이 표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이용해서 로봇의 속도를 점점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사람이 컨택을 하게 되는 순간 로봇의 속도를 0으로 만든다라는 요구 조건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속도가 0이 된다는 개념은 파워를 유지하면서 로봇을 0의 속도로 제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로봇으로부터 멀어지면 로봇은 하던 작업을 이어서 리셋 없이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협동 작업 방식보다는 훨씬 더 마지막 순간까지 로봇이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생산성 면에서는 유익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로봇의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의 감지를 위한 센서가 추가적으로 인스톨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센서들을 필요할 수도 있다. 이 추가 센서라는 것은 이제 추가 비용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그 생산성을 확보하는 대신 추가 센서의 설치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네 번째 협동 작업 방식이 바로 이제 파워 앤 포스 리밋인데요. 동력 및 힘 제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은 로봇은 정지를 안 해도 됩니다. 사람이 와서 부딪혀도 되고요.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 단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ISO TS 15066 안에 사람과 로봇 사이에 허용되는 힘과 압력 기준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신체 29개의 바디 포인트에 대해서 힘과 압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된다라는 게 문서화되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요. 그 독일의 마인츠 대학 또는 프라운호퍼라는 연구소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부터 이런 실제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체 29개의 바디 포인트를 눌러보는 그런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사람의 통증 한계치를 가지고 이런 힘과 압력 값들을 도출해 냈어요. 근데 왜 통증이냐 하면은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황에서 상해가 발생하는 시험은 그 당시에는 윤리적으로 허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것이 상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라고 인식을 하고 통증을 이제 그 기준값으로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경희대학교에서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로봇공학연구실과 경희의료원이 합동으로 정부의 과제를 지원받아서 독일과 유사한 시험을 한국에서도 한국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바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 한국에서의 실험 결과치는 독일에서의 실험 결과치, 즉 ISO 15066에 실려 있는
그 결과치와는 조금 다른 값이 나왔는데요. 그 값을 가지고 국내에서 또 별도의 표준 문서를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낸 이 표준 문서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은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허용 힘과 허용 압력이 있고요. 이 허용 힘과 압력을 넘지 않는 한 로봇은 뭐 계속 움직여도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PFL 협동 작업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준치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pressure하고 force예요. 근데 이 협동 작업의 이름은 power and force limi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power는 도대체 뭐지? power는 왜 등장을 안 해? 라는 그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건 이 표준 문서의 역사성이 좀 배경으로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11년도 버전 말고 1900년대 후반의 버전 또는 그 이전의 버전에 보면은요, 로봇이 상해를 입히지 않는 조건으로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의 파워가 80와트 이하면 된다 라는 조건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파워가 아무리 작더라도 굉장히 뾰족한 물체로 사람과 부딪히게 되면은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파워가 아니라 프레셔하고 포스를 가지고 규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써오던 이 파워라는 단어를 버리지 못하고 사실 파워와 포스를 규제하자라는 출발선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연구를 통해서 파워 말고 프레셔가 중요하다는 게 발견이 됐지만 여전히 파워라는 단어를 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갖고 있는 그 조항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파워에 대한 요구 조건은 더 이상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차 이 부분 제목은 앞으로는 pressure and force limit으로 바꾸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서 PFL과 관련된 질문이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오케이. 앞에 다른 협동 작업의 경우에는 사람과 부딪힐 때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된다. 또는 어떤 보호되는 영역으로 사람이 진입할 때 속도를 0으로 만들면 된다. 요구 조건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도대체 로봇이 사람과 부딪혀서 이런 힘과 압력 조건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지? 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걸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는데요. 사람과 로봇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사람과 로봇 사이에 발생하는 충돌, 전 단계가 있어요. 프리-컬리전 페이즈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컬리전이 일어나기 전 상황, 컬리전이 일어나는 상황, 또는 컬리전이 일어난 다음 상황에서 사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프리-컬리전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것처럼 회피죠. 충돌을 회피하는 개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피드 앤 세퍼레이션 모니터링 같은 경우도 충돌을 회피하는 방식 중에 하나죠.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지시키자. 또는 사람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사람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로봇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바꿔가자. 이런 것도 프리 컬리전 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조치죠. 그것 말고 우리는 컬리전 단계에서 이런 일들을 하려면 프리 컬리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하려면 추가 센서가 필요하고 실시간으로 경로를 바꿔주는 그런 알고리즘도 필요한데 그런 것을 확보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도대체 어떤 방식이 남느냐 하면은 컬리전 단계에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방식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힘과 압력 조건을 넘지 않도록 로봇의 속도를 또는 로봇의 움직이는 방향을 미리 제어하는 거죠. 자, 사람과 로봇이 부딪힐 때 로봇으로부터 사람에게 전달되는 힘, 프레셔, 에너지는 대개 이러한 곡선을 그립니다. 부딪히는 초기 단계에 힘과 압력이 0이었다가
이 컬리전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서 힘과 압력이 쭉 증가를 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사람과 로봇이 부딪혔을 때 로봇에 의해서 사람에게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봇으로부터 계속 힘과 압력이 전달되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로봇 사이에 분리가 일어나요. 이 로봇이 밀고 가니까 사람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요. 근데 로봇이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사람이 가다가 움직이는 동안에 로봇이 또 따라가서 한 번 더 때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람과 로봇이 분리될 수도 있지만 분리되지 않고 이 접촉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람과 로봇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늘어나서 변형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변형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2차 컨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과 로봇 사이에 충돌이 진행돼서 변형이 점점 깊어지다.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다가 사람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로봇과 사람 사이에 간격이 좀 멀어지다가 컨택이 유지된 상태에서 로봇이 따라가서 한 번 더 사람에게 디포메이션, 변형이 일어나도록 하는 상황인데 2차 충돌이 여기서 이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충돌에 비해서 두 번째 충돌, 이 두 번째 그 피크는 조금 낮은 값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연구실에서 굉장히 많은 그 실험을 진행해 본 결과 이 첫 번째 피크가 발생하는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 만에 이 피크에 도달하느냐면요. 한 50ms. 50ms이면 1000분의 50초예요. 50ms에서 좀 피부가 두껍거나 근육이 많은 부위의 경우에는 한 100ms 정도 시간 만에 이 첫 번째 피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소위 코봇이라는 콜라보러티브 로봇이라는 것들은 충돌을 디텍트하는 기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감지해서 로봇을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충돌을 감지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충돌을 감지해서 로봇에 브레이크를 거는데 움직이고 있던 물체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제동시킬 때는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자동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자동차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는 정지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쭉 계속 자동차가 밀고 나가서 50m, 어떨 때는 100m까지 움직인 다음에 정지를 하잖아요. 이 제동 시간이 사실은 이 첫 번째 피크가 발생하는 시간보다 더 깁니다. 네. 그래서 이 충돌 감지 기능이 있는 로봇이라도 이 첫 번째 피크를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정지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충돌 감지 기능은 어떨 때 유용하냐면요. 로봇이 첫 번째 피크를 지나서 계속 사람을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이 세컨드 피크를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면에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만 이 첫 번째 피크를 피하는 면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피크는 이미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 첫 번째 피크치에서의 힘과 압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허용치, ISO 표준에 나와 있는 허용치보다 높으냐, 낮으냐를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포스트 컬리전,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대책은 뭐가 있냐면요.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이 로봇을 사람으로부터 좀 뒤로 빼는, 후진시키는 그런 동작 방식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람을 계속 밀고 가서 벽에다 밀어붙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리액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수도 있어요. 좀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이건 조심스럽게 적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어서 이제 컬리전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진행을 하겠는데요. 그럼 충돌 시에 그 기준치를 넘는 힘과 압력이 나오느냐 아니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힘과 압력을 재보는 거죠. 네. 2016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이건 제가
우리 학생에게 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학생이 자발적으로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왔어요. 협동 로봇을 연구하는 관점에서 협동 로봇의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가 통증을 유발시키는지를 스스로 경험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이거를 센서를 들고 측정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도 속도로 움직여도 별로 아프지 않더라라는 것을 이제 제가 가져와서 저한테 리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힘과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가서 이제 로봇에게 충돌을 가해 본 거죠. 근데 왜 굳이 자기 머리를 댔어야 하냐면은요, 이 로봇과 충돌하는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여기 부딪히는 힘과 압력이 달라지거든요. 여기 피충돌체의 질량이 힘과 압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어느 부위를 때리느냐, 신체의 어느 부위를 때리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움직임이 똑같더라도 다른 힘과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연해 보고자 했던 거고요. 이 이후에 이제 우리는 정부의 펀드도 받고 해가지고 경위의료원하고 본격적인 인체를 대상으로 한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물론 그 윤리 평가도 받아서 위원회에 인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장비가 있어야만 로봇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 이 안전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평가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런 인체에 관련된 여러 요구 조건들을 반영을 한 측정 기기를 국내 최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여러 안전 연구 기관에다 우리가 판매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걸 보면은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서 질량을 바꿔 끼울 수 있는 이 블락이 있고요. 사람의 신체 부위별로 이게 강도가 다릅니다. 표피의 근육층에 따라서고요. 따라서도 그렇고요. 신체 부위별 강도가 표준화되어 있는데요. 그걸 구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질들을 이 앞에다 갈아 끼울 수 있도록 했고요. 힘과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센서를 부착해서 이러한 측정 기계를 만들었고, 이걸 들고 나가서 저희가 실험을 합니다. 실제 우리 연구실에 와가지고 자기네 협동 로봇 사업장이 안전한지, 자기네 협동 로봇 애플리케이션이 안전한지를 평가해달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개발된 장비를 들고 가서 협동 로봇 사업장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때려봤어요. 요 부위에서의, 요때 충돌이 일어난다면 힘과 압력이 얼마나 되느냐. 재봤더니, 표준에 나와 있는 허용치를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로봇의 운동 속도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따라옵니다. 속도를 줄이는 게 답이긴 할 텐데, 여러 가지 답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 속도를 얼마나 줄여야지 그 힘과 압력 허용치를 만족할까를 계산하기가 사실 어렵죠. 계속 속도를 바꿔가면서 때려보는 수밖에 없죠. 자,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마침 때렸는데 안전하다고 나왔으면 좋아요. 근데 이 때려본 위치가 결국은 이 로봇이 움직이는 여러 경로 중에 한 점에서만 검증이 된 거예요. 이 위치에서는 안전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측정 장치를 계속 옮겨가면서 수십 번 또는 수백 번 때려봐야만 확인이 되겠죠. 또 로봇이 이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쪽 화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얘를 그쪽으로 옮겨서 또 때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측정에 의한 검증을 하면서 경험한 사례 중에 이 압력 센서의 민감도라는 것이 굉장히 다루기가 힘든 이슈라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압력 센서는 이 로봇의 움직임과 이 측정 기기의 정렬 각도가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커다란 측정 값의 변화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운동 방향과 이 측정 표면이 정확히 90도가 되도록 잘 얼라인을 시켜야만 되는데요. 그 얼라인 작업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로봇의 경로마다 얘를 움직이면서 측정하는 거, 움직이면서 얼라인하는 거 어렵고요. 그리고 저쪽 다른 관련된 장비들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죠. 만약에 저쪽으로 로봇이 움직이는 경로가 있다면은 이 측정 기기를 그쪽에다 설치해야 되는데요. 그쪽은 도저히 이 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런 방향으로는 이 측정 기기를 이용한 측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로봇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로 중에서 한 번의 측정 실험은 이 점 하나에서의 힘과 압력 값을 측정할 뿐이에요. 근데 이 경로 전체에서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 찍어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얘기도 했죠. 그래서 측정값 자체의 이 플럭추에이션 변화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선 최초로, 거의 세계에서도 최초로 이런 장비를 만들어서 측정에 도입을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측정을 기준으로 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거 말고 더 현명한 스마트한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정 위치마다 계속 때려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했냐면요. 이 로봇에 대해서 알고 있는 로봇공학 관련 지식과 충돌에 관련되어 있는 기계역학적인 지식, 그리고 인체, 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우리가 경위의료원하고도 여러 가지 시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 5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그때 얻어낸 생체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을 해서 로봇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을 계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을 만든 거예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아까 충돌 시험을 진행했던 그 로봇 시스템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은 그 움직이는 그 순간마다 로봇의 부위마다 그 위치에서 그 순간에 사람과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충돌로 인한 힘과 압력 값이 얼마가 될지를 계산하도록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그 힘과 압력 값이 아까 보여드렸던 표준에 있는 힘과 압력 기준치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된 거는 이건 기준치를 넘어서는 위험한 동작이다 라는 것이 표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델을 만들면서 이 CRI라는 어떤 지수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컬리전 리스크 인덱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국제 표준에 사용되는 프레셔, allowed 프레셔 값과 이 각 시간마다 각 부위별로 예측되어지는 프레셔 에스티메이션의 비율, 또 그리고 allowed false value하고 estimated 되는 false value의 비율, 이것 중에 큰 값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프레셔가 이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에는 프레셔 값이 CRI 값이 되는 거고, false가 기준치를 넘어설 경우에는 false가 기준치가 되는 거죠. 이 max라는 펑션이 그런 걸 의미합니다. 두 값 중에 큰 값을 여기다 지정을 해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CRI 값이 1을 넘었다는 얘기는 힘과 압력 중에 하나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봇이 움직이는 동안에 발생하는 CRI 값들을 쭉 계산을 한 게 이 그래프고요. 이 그래프가 이 순간에 1을 넘었으니까 이때는 뭘 해야 된다? 속도를 줄여야 된다죠. 근데 이 컴퓨테이션, 이 모델, 시뮬레이션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속도를 줄여야만 이 기준치를 만족하는 힘과 압력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이 사례에는 지금의 속도보다 88% 정도가 된다면, 즉 12% 속도를 줄인다면 기준치를 만족한다는 것을 계산해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뭘 했냐면은 여기는 아직 충돌로 인한 기준치를 한참 밑돌고 있으니 속도를 2배, 2.3배 늘려도 힘과 압력 값은 기준치를 만족한다라는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를 이만큼 줄이고 여기서는 속도를 이만큼 늘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 모델이, 충돌 컴퓨테이션 방식이 측정 방식보다 훨씬 더 유용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모든 점에서 모든 순간에 힘과 압력이 계산되기 때문이죠.
자, 뭐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은 컴퓨테이션 방식, 모델 방식이 훨씬 더 유효한데 여기서 뭐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질문이 뭐냐면은요. 오케이. 그러면 이 충돌 모델, 시뮬레이션 방식은 얼마나 정확하냐? 검증, 이 측정 방식과 얼마나 오차가 있느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모델을 통해서 컴퓨테이션 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느냐? 라는 질문이 발생을 하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측정 방식에서 이 온라인 오차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 온라인 오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측정 에러 정도의 값밖에 오차가 발생을 안 하고요. 그리고 컴퓨테이션 타임은 수분입니다. 수분, 3분, 5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그 대신 측정 방식은 한 로봇의 한 포인트에서만의 충돌 힘과 압력인데 얘는 그걸 통해서 모든 점에서의 수분의 컴퓨테이션 동안 로봇의 모든 점에서의 힘과 압력을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을 저희가 개발하고 개발하는 데는 뭐 한 6, 7년 걸렸던 것 같아요. 개발하고 검증을 통해서 결국 이 협동작업사업장 인증을 수행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이 컴퓨테이션에 의해서 계산한 결과값을 안전성 평가 자료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험 없이 계산한 것만으로 협동로봇 사용장으로서의 안전성을 인증받은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례는 한 3년 전에 서울 성수동에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 로봇이 설치됐던 사례인데요. 이때 우리 그 툴을 이용해서 안전성을 검증받고자 해서 그걸 인증해줬던 사례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업체는 사실 이 소프트웨어 기반 컴퓨테이션 방식을 우리 연구실에서 개발한 학생이 창업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면은 이렇게 스스로 자기 머리를 때려가면서 적극적으로 실험을 했던 학생이에요. 이 학생이 이 협동 작업 분야에 뭔가 기여를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해서 이런 모델을 개발을 했고 그걸 가지고 사업을 론칭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협동 로봇 사업장에 이런 해석, 컴퓨테이션 작업을 진행해주고 인증을 받고 있죠. 다음 시간에는 그 협동 작업 중에서 PFL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넘겼던 내용인데요. 협동 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인증 제도란 무엇이냐면요. 여기 안전인증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6년도에 울타리 없이 로봇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달게 됐고요. 그래서 국제표준에 나와 있는 또는 국가표준에 나와 있는 협동 작업에 관련된 안전요구 조건들을 만족함을 증명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관련 근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인증을 받은 이후에 2년마다 이제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증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요한 점은요. 자, 이렇게 안전 검증을 받잖아요. 이 안전 검증을 이 상태에서 받습니다. 이런 동작에 대해서 이런 도구를 갖고 이런 물체를 움직일 때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얘의 움직이는 운동이 바뀌었어요. 더 크게 더 빨리 움직여요. 또는 이 도구가 로봇에 붙어 있는 이 도구가 굉장히 뾰족해졌어요. 도구가 어쨌든 바뀌었어요. 그러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하는 힘과 압력이 달라지겠죠. 그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전히 안전하다는 것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 작업장이 안전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미 픽스된 상태에서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란 건 뭐냐면 운동 궤적, 엔드 이펙터의 형상, 부하 그 작업 대상물의 무게, 로봇의 종류 이런 것들이 다 픽스된 상태에서 평가를 받은 건데 그것들 중에 일부라도 바뀌어서 안전성의 변화가 있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다시 평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안전인증 제도고요.
안전인증 절차에 대해서는 이런 그 사이트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전검사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됐는데요. 이 안전검사는 뭐냐면요. 정식 명칭은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예요. 근데 로봇과 로봇 시스템은 분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름이 산업용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산업용 로봇 시스템, 산업용 로봇을 포함하는 작업장에 대한 안전검사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이렇게 가운데다가 괄호치고 넣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도록. 근데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잘 구별해서 이해하기 바라고요. 이거는 로봇을 이용한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중대재해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로봇 사용 작업장의 안전을 검사해야겠다라고 해서 도입된 건데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2016년도에.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들에게는 조금 시간 여유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최초 검사를 받는 시간을 좀 유예해 줬고요. 17년도 이후부터는 로봇을 설치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돌려 말하면은 로봇을 설치해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3년 동안은 안전성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로봇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받아야 되느냐. 특히 협동 작업을 구현한 상황에서는 안전 검사를 받기 전에 내가 이 협동 작업장을 안전하게 구현을 했다는 것을 확인을 받고 싶잖아요. 그때 하는 게 바로 뭐냐? 협동 로봇 사업장의 안전 인증입니다. 이걸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안전 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안전하게 협동 로봇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받고 그리고 쭉 작업을 진행하다가 안전 검사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이 검사 결과를 인증 결과를 제출하면 안전 검사에서 그 인증 결과를 반영한 검사가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당시에 이 그 좀 복잡성을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유지되어야만 했던 그런 이제 당위성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스 없이 협동 작업을 구현할 경우에는 검사와 인증 간에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그 규정을 보면은요. 여기 이걸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은데요. 산업용 로봇 안전 검사 대상은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 산업용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3개 이상의 회전 관절을 갖는 다관절 로봇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로봇은 이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인데 법률적으로는 얘네들만 산업용 로봇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로봇들만 안전검사 의무 실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 쓰이게 되면서 이것 말고 새로운 로봇에 대한 산업용 로봇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로봇과 관련돼서 굉장히 커다란 변환기, 과도기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40, 50년 동안 산업용 로봇에 대한 또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 방식에 대한 커다란 변화 없이 로봇들을 사용해 오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로봇 사용 방식, 다양한 로봇, 사족보행 로봇도 나오고요. 모바일 매니플레이터도 나오고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로봇들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법 체계가 막 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유지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라든지 안전보건공단도 굉장히 지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요. 근데 이러한 새로 등장하는 사례나 로봇들을 어떻게 다 다룰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로 각각의 기준으로 또 안전 기준을 따로 이러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이거를 근본적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이 표준에 연계된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검사에서 제외가 되는, 비록 앞에서 얘기했던 산업용 로봇의 정의를 만족시키는 셀, 시스템이라도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것들이 되어 있다면 충분히 안전이 확보됐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TCP, Tool Center Point인데요. 이런 것의 속도가 굉장히 낮은 경우에, 또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라는 예외 조항들이 나와 있고요. 안전검사 항목은 크게 이제 3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쭉 보면은 동력 전달 부품이 어떻게 되느냐, 제어 장치는 어떻게 되느냐, 운전 모드를 선택할 때는 안전 조치가 잘 이루어지느냐, 운전 모드, 자동 운전 모드, 수동 모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데요. 그 검사 조치 중에 협동 운전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협동 운전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즉 비협동 운전 방식의 산업용 로봇 셀, 로봇 시스템이라면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안전검사를 받으면 되고요. 협동 운전 방식으로 로봇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안전 인증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인증을 받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협동 작업장에서는 이런 두 가지 사항이 관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 협동 작업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서 끊고 갈게요. 예. 아, 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 네. 예. 잠깐 쉬죠. 마무리 예. 멘트만 하나 해주시면.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뭐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네. 다음 시간에는 어디부터 네. 하겠다. 네. 그 정도만. 자, 이상으로 첫 번째 그 강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협동 로봇, 크게는 산업용 로봇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 요구 조건과 그 안전 법규 인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협동 로봇에 대한 그 설명, 협동 로봇의 종류라든지 협동 로봇의 안전 요구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협동 로봇, 협동 작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